우리가 배우지 못한 한국사, 교과서 밖의 이야기들. 여러분은 한국사 시험에서 몇 점을 받았나요? 왕조의 이름, 전투의 연도, 조약의 이름을 외우고 또 외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시험에 나오지 않는 한국사가 있다면, 교과서가 의도적으로 빠뜨린 이야기가 있다면, 오늘 저는 그 이야기들을 꺼내려고 합니다.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한국사와 충돌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진짜 역사를 사랑하는 사람은 불편한 진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자, 시작합니다. 고려 여성은 자유로웠다. 우리는 전통 한국 여성을 이렇게 상상합니다. 긴 치마, 수줍은 눈빛, 남편 말에 복종하며 집 밖을 나가지 못하는 존재. 이것이 맞는 이미지입니다. 조선시대 여성에 대한 이미지로는. 그런데 그 이전 고려시대의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고려시대 여성은 이혼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여성이 먼저 이혼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재산도 남녀가 동등하게 상속받았습니다. 딸도 아들과 똑같이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았고, 제사도 아들, 딸 구분 없이 순서대로 맡았습니다. 결혼 후에도 여성은 자신의 성을 유지했습니다. 남편의 집이 아닌 처가에서 사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인 풍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언제부터 달라진 것일까요? 14세기 말, 주자학이 국가 이념이 된 조선이 들어서면서부터입니다. 성리학은 삼종지도를 강조했습니다. 어릴 때는 아버지를, 결혼하면 남편을, 남편이 죽으면 아들을 따르라. 이것이 법으로, 제도로, 문화로 굳어지기까지 약 200년이 걸렸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전통적이라고 부르는 여성 억압의 많은 부분이 사실은 500년도 안 된 이념의 산물입니다. 1000년 전 고려 여성이 오늘의 우리보다 더 많은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 교과서에서 이 이야기를 읽은 기억이 있으신가요? 조선 인구의 절반, 노비. 조선을 아름답게 기억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선비정신, 충효, 예의, 한복의 우아함. 맞습니다. 그것도 조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에는 다른 얼굴도 있었습니다. 조선 초기, 전체 인구의 30에서 40%가 노비였다는 추정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15세기 조선의 노비 비율이 조선 인구의 절반으로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수준이었다고 말합니다. 노비는 사고팔 수 있었습니다. 노비의 자식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노비였습니다. 어머니가 노비이면 아버지가 양반이어도 그 아이는 노비로 태어났습니다. 이름 없이 살다간 수백만의 사람들. 우리는 독립운동가의 이름은 외웁니다. 장군들의 이름은 외웁니다. 그런데 그 시대를 살아낸 절반의 사람들 이야기는 교과서에서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을 정면으로 다루면 우리가 찬란하다고 말하는 조선 문화가 누군가의 노동 위에 세워진 것임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불편합니다. 그러나 외면하면 안 됩니다. 조선의 아름다운 백자를 구운 것은 도공이었습니다. 그 도공 중 많은 이들이 천민이었습니다. 경복궁을 지은 것은 이름 없는 일꾼들이었습니다. 역사는 항상 묻습니다. 그 문명의 아름다움은 누구의 희생으로 만들어졌는가? 동학 아래에서 온 혁명, 1894년 동학 농민혁명. 교과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전봉준이 이끌었고 일본의 개입으로 진압되었다. 그리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사건 정말 단순한 농민봉기였을까요? 동학 농민군이 점령한 지역에서 그들은 집강소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농민군의 행정기구가 아닙니다. 집강소에서 농민군은 이런 일을 했습니다. 노비문서를 불태웠습니다. 탐관오리를 재판했습니다. 토지를 재분배했습니다. 천민들에게 갓을 쓰게 했습니다. 신분 해방의 상징이었습니다. 동학의 핵심 사상은 이것이었습니다. 사인여천, 사람 섬기기를 하늘 섬기듯 하라. 19세기 조선의 농민이 신분제를 부정하고
모든 인간의 평등을 선언했습니다. 프랑스 혁명의 자유, 평등, 박애보다 불과 100년 늦게 전라도 들판에서. 그런데 교과서는 이 혁명의 사상적 깊이를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학농민운동을 제대로 평가하면 이런 질문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꿈꾼 세상은 왜 오지 않았는가? 그것을 막은 것은 누구였는가? 일본군만이 아니었습니다. 조선 왕실도 청나라 군대를 불러들여 자국 농민을 진압했습니다. 이것을 가르치면 민족 서사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교과서는 조용히 넘어갑니다. 그러나 전봉준의 마지막 말은 지금도 울립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그는 법정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조국과 민중을 위해 싸웠다. 두렵지 않다. 그는 나이 41에 죽었습니다. 친일과 저항 사이 흑백으로 나눌 수 없는 삶. 일제강점기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만을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독립운동가 아니면 친일파, 영웅 아니면 배신자. 그런데 역사학자들은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다. 생각해 보십시오. 1930년대 경성에 사는 25살 조선인 청년. 그는 교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교사가 되려면 일본어로 수업해야 했습니다. 창씨개명을 해야 했습니다. 일본인 교장 밑에서 일해야 했습니다. 그 청년은 친일파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청년. 독립운동 자금을 모으다 체포된 아버지. 감옥에서 고문당하는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일제경찰에게 정보를 제공한 아들. 그는 배신자인가요? 효자인가요? 역사학자 임종국은 평생을 친일 문제 연구에 바쳤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친일의 문제는 단순히 나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식민지 구조가 사람들을 어떻게 배신자로 만들어가는가의 이야기라고. 이것은 매우 중요한 통찰입니다. 구조가 인간을 만든다. 그리고 그 구조를 만든 것은 일본의 식민지배였습니다. 그렇다고 개인의 선택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같은 구조 속에서도 끝까지 저항한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선명한 영웅대 친일파 구도는 그 사이에 살다간 수백만 명의 복잡한 삶을 지워버립니다. 그들의 이야기도 우리의 역사입니다. 부끄럽고 불편하더라도 전쟁 속 민간인 학살, 우리가 묻어버린 진실, 한국전쟁. 우리는 이것을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해 유엔군의 도움으로 막아낸 전쟁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전쟁이 시작된 지 불과 며칠 만에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교과서에서 거의 다루지 않는 일이. 국민보도연맹 학살. 1950년 6월 전쟁이 터지자 이승만 정부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좌익 연루 혐의자들을 처형하라. 그런데 보도연맹 명단에는 진짜 좌익 활동가만 있지 않았습니다. 양식을 받으러 이름을 올렸다가 등록된 농민, 억지로 이름이 들어간 사람, 원수진 이웃이 고발한 사람.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이 사건으로 희생된 민간인이 수만 명에서 수십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진실은 수십 년간 묻혀 있었습니다. 피해자 유가족들은 빨갱이 가족이라는 낙인이 두려워 부모의 죽음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2000년대가 되어서야 진실화해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건들, 거창 양민학살, 노근리 사건, 제주 4.3 사건. 제주 4.3 사건은 1948년부터 1954년까지 제주 인구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2만 5천에서 3만 명이 희생된 사건입니다. 50년이 넘도록 이 이야기는 금기였습니다. 말했다가는 감옥에 갔습니다. 이것도 우리 역사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것이 불과 몇십 년 전입니다. 역사는 기억하는 자가 쓴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누가 써야 할까요? 바로 우리입니다. 기적을 만든 여성들, 교과서에 없는 이름들.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박정희의 리더십, 포항제철, 현대, 삼성, LG, 수출 드라이브 정책. 그런데 이 기적의 맨 아래에서
묵묵히 기적을 만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6살, 17살, 전라도에서, 경상도에서, 충청도에서 올라온 어린 여공들. 그들은 하루 12시간에서 16시간을 일했습니다. 월급은 지금 가치로 몇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기숙사는 다닥다닥 붙어 있는 2층 침대. 화장실은 줄을 서야 했습니다. 그 돈으로 오빠 대학 등록금을 냈습니다. 부모님 병원비를 댔습니다. 동생 학비를 보냈습니다. 그들이 번 외화가 이 나라의 기초공업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한강의 기적을 설명하는 경제학 교과서에 그 16살 여공의 이름은 없습니다. 1970년 전태일이 분신하며 외쳤습니다.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 그리고 내 곁에 있던 어린 여공들을 기억해달라. 전태일의 이름은 교과서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기억해달라고 한 여공들의 이름은 없습니다. 그들 중 어떤 이는 나중에 노동운동가가 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그냥 삶을 살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늙어갔습니다. 그 할머니들이 아직 살아있습니다. 우리 곁에. 그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이 나라의 진짜 역사를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 교과서는 이 이야기들을 뺐는가? 자연스러운 질문이 생깁니다. 왜 이런 이야기들이 교과서에 없는 걸까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국가는 통합의 이야기를 원합니다. 교과서는 국가가 만듭니다. 국가는 국민을 하나로 묶는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내부의 갈등, 계급의 모순, 불편한 진실은 그 통합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지워집니다. 둘째, 역사는 기록한 자의 것입니다. 노비는 글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여공은 일기를 쓸 시간이 없었습니다. 학살당한 민간인은 기록을 남길 수 없었습니다. 역사는 기록을 남긴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기록을 남긴 것은 언제나 권력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셋째, 우리 스스로가 불편함을 피했습니다. 친일 문제, 민간인 학살, 내부 계급의 모순, 이것들을 직시하면 우리는 피해자라는 편안한 서사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 이야기들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역사학자 이피 톰슨은 말했습니다. 역사가의 임무는 후손의 거대한 무시에서 가난한 양말자는 직인을, 러다이트 기계 파괴자를, 시대에 뒤처진 직공을 구출하는 것이다. 시대에 뒤처진 사람들, 이름 없이 살다 간 사람들, 힘이 없어 기록을 남기지 못한 사람들, 이들을 역사에서 구출하는 것, 그것이 진짜 역사 공부입니다. 클로징, 교과서 밖을 읽는 용기. 오늘 이야기한 것들, 고려 여성의 권리, 조선의 노비, 동학의 혁명사상, 친일과 저항 사이의 복잡한 삶, 전쟁 속 민간인 학살, 기적을 만든 이름 없는 여공들. 이것들은 한국사를 부정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들이야말로 한국사의 진짜 깊이입니다. 얕은 강은 시끄럽게 흐릅니다. 깊은 강은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흐릅니다. 우리 역사도 그렇습니다. 표면에 보이는 왕과 장군의 이야기 아래 훨씬 더 깊고 넓은 이야기들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읽을 때 우리는 한국사에서 2가지를 발견합니다. 하나, 이 땅을 산 사람들의 놀라운 생명력, 억압 속에서도 사랑을 했고, 착취 속에서도 꿈을 꿨으며, 절망 속에서도 저항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늘의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둘, 우리가 반복하지 말아야 할 구조들, 신분제의 폭력, 기록의 불평등, 불편한 진실을 묻어버리는 습관. 이것들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다른 형태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교과서 밖을 읽는 것은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을 더 잘 살기 위한 연습입니다. 이름 없이 살다 간 사람들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살아있는 우리가 그들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보답입니다.